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영어 다독과 영어 정독 프로그램 요 강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맡게 된 신규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독이라는 그 주제가 영어 교육에 우리나라에 특히 이슈화된 것이 한 20년쯤 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적 이론이 전개된 것은 뭐 그전부터 외국에서 있어 왔지만, 실제로 이슈화된 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독이라는 게 특히 우리 교육에 왜 이렇게 중요하게 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면밀히 연구를 해 되고요. 많이 20년 동안이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연구가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20년이라는 그 시점을 나름대로 정의한 것은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과감하게 20년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도 그 박사학위를 제가 다독이라는 주제로 받았던 시점이 2000년 들어가면서 제가 받았는데요. 그 이전에 연구하면서 그 사례나 경향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이 다독이 우리 영어 교육 현장에 이슈화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론적인 정립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그 이론적 바탕의 기저에 제가 아마 조금은 기여를 해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현장에서 영어 교육을 주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조그만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영어 독서교육학회라는 것을 한 10년 전에 제가 창립을 해서 10년 정도 제가 회장을 맡아왔고요. 현재는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가 사실은 또 상징적인 학회로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학회의 그 내용도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 다독이라는 주제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왜 중요한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연구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영어 교육에 관한 강연을 할 텐데요. 선생님들을 제가 알기로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그 생각과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강연하는 뭐 도중이건 끝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의견이나 뭐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해주시고 뭐 자유로운 토론이 되면 더 좋은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해줬던 그 타이틀을 제가 일단 그대로 주제로 삼았습니다. 주제는 그대로 영어 다독과 정독을 연계한 영어 독서 프로그램. 다소 포괄적인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주로 강의하게 될 내용의 흐름은요. 왜 다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가? 그 다독이 뭔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다독이 뭔지. 다독이 그냥 단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것이 뭐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접근이 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다독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영어 교육적, 언어학적 베이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독을 접근하고 이해한다면 이게 정말 다독을 해야 되겠구나. 이 다독이 특히 학교 교육의 접목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조금씩 하기도 하고요. 바로 주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 1장 처음에 보면요. 언어 습득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 언어라는 주제를 지금 다독을 하는데 왜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 언어를, 특히 인간의 언어를 저희들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다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큰 주제를 잡아봤죠. 인간의 언어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영어로 유니크란 말 많이 쓰는데요. 독특하게 차별되는 특징이다 인간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죠? 이게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이 보편적인 어떤 특징과 어떤 그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외국어로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이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으로 습득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언어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갖고 인간의 언어 습득이 동등한 원리로 접근되어야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해서 영어 교육적으로 정말로 잘못된 접근을 해왔던 것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예를 들어서 습득 원리와 다르다고 전제하고 출발을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모국어의 습득 원리는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그죠? 이런 것에 그 방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어로서의 그 영어 그러면 대개 목적이 시험이죠. 시험 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언어의 목표, 의사소통의 목표와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 교육 환경,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환경, EFL이라고 하죠. 이 환경에서 우리가 영어를 접근했던 것이 이 언어 습득의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보면 정반대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얘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어 교육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우리가 수십 년 이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부분 그렇게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조금씩 이해하다 보면 이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 주제를 다독의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언어 습득의 보편성 그랬는데요. 촨스키라는 사람이, 촨스키는 누구인지 아시죠? 그죠? 노엄 촨스키라는 사람은 현대 영어 언어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어느 대학에 있죠? 그죠? 어느 대학에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MIT에 있습니다. MIT 언어학과. 우리 언어학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MIT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이렇게 접근이 안 되죠. 언어학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평가를 받는 학교가 MIT예요.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촨스키라는 교수가 거기에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MIT를 뭐 많이 가봤고요. 또 뭐 진짜 많이 가봤어요. 며칠 전에도 가봤으니까. 그러면서 느낌이 MIT가 추구하는 언어학이라는 게 다른 대학의 소위 얘기하는 언어학적인 추구하고는 몰라 선입견이기로 해서 그런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심오하고 임팩트가 세게 느꼈어요. 그만큼 심오한 학문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촨스키라는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 문법, 유니버스 그라머의 기초에서 언어의 보편적인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의 그 언어가 지구상에 몇 개쯤 되시는지 혹시 뭐 저도 정확한 거 아닙니다만은 몇 개쯤 된다고 알고 계세요? 지구상에 인간의 언어는? 오늘 강의는 좀 편안하게 해도 좋습니다. 뭐 그죠? 여러 선생님들께 훌륭하시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구상에 인간이 소통하는 의사소통 목적으로 소통하는 인간의 언어는 한 몇 개가 될까요? 그냥 뭐 자유롭게 이거 누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통 선생님들도 대답이 없으면 어떡하죠? 시키죠? 두 분만 계속 시키겠습니다. 또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눈에 띄는 분 아무나. 여기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구상의 인간의 언어는 한 몇 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은. 숫자, 뭐 단위가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서 대충 여쭤봅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예. 250개. 그래도 50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 선생님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400개. 많이 쓰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통계를 제가 지금까지 언어학적인 그 공부하면서 통계나 아마 소멸되는 속도가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안해서 나름대로 추산을 해보니까 인간의 언어가 한 5,000개에서 6,000개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구상에. 근데 이것은 지금도 가속도를 갖고 없어져 가고 있죠. 그 추산해서 제가 그 정도로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아프리카 언어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언어는 대개 이 중에 절반은 문자가 없는 언어이기도 해요.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의 일부 이런 데도 아마 그런 언어가 있고 하여튼 소통은 가능한 언어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한 5, 6천 개는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보편적인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 인간의 보편성이 있다. 이것을 촨스키라는 교수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언어학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촨스키는 아시겠지만 LAD라는 추상적인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을 제시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지 특별한 능력은 아닌 거죠. 엄밀하게.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진짜 잘한다면 그것 또한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능력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촨스키는 이런 각도에서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해요. 창조성은 뭐냐면요. 인간은 어떠한 룰이나 언어 입력을 인풋을 하나 받으면 그 하나만을 배워서 습득하고 익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가지고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 능력이 있다.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강의의 한 많은 부분에 언어와 두뇌를 제가 조금 강연해 드릴 텐데요. 이 랭귀지와 브레인, 이 브레인의 구조를 보면 특히 이제 언어의 그 예를 들면 축색돌기, 뉴런이라는 단위에서 그죠? 축색돌기, 그 다음에 시냅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죠? 돌기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매체, 그리고 세포가 분화되는 두뇌의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연관해 보면 이 언어 습득의 원리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어가 입력이 어떻게 인간 두뇌 내에서 이렇게 자극이 되고, 그죠? 전달리냐에 따라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다, 1대 무한대, 이러한 능력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배워서 여러 가지, 하나 가르쳐서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촨스키는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언어는 무한대로 창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얘기를 머리에 한번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영어, 뭐 그렇게 과거도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영어 교육이라는 것을 잘 보면 되게 영어 교육이 되게 이제 문법이면 문법, 형태소, 구문 이런 거 위주로 접근을 하다가 결국은 문장의 암기 내지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그 각도도 결국은 1대1의 구조로 연결되는 그러한 맥락이 있는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좀 전에 계속 모두에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언어가 단순히 형태소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로 습득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촨스키는 얘기합니다. 이 창조성의 기전에는 언어와 사고라는, 그죠? language and thought, 언어와 사고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사고력을 통해서 이 브레인의 어떤 가소성을 개발하는 걸 통해서 언어가 창조되고 발전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추상적이긴 한데 언어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추상적인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그 몸에서 언어는 어디 있죠? 뭐 너무나 심플하고 당연한 질문 같아요. 인간의 언어는 좀 어디 있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디죠? 두뇌죠? 당연히 두뇌입니다. 이 두뇌에 있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자신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죠. 크게 보면 인간이죠. 이 언어를 구사하고 요리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 주체가 예를 들면 학습자일까요? 교사일까요? 학습자일 겁니다. 이게 언어의 본질에 가까운 대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언어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 마인드 또는 브레인 속에 숨어있는 언어를 깨우쳐서 창조적으로 깨우쳐갈 수 있는 능력의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교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서 영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그 본질은 어디에 가깝다고요? 학습자가 스스로 내가 영어를 정말 해야 되겠다. 어떤 동기를 받아서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거의 패러다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도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학습자 중심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티칭의 베이스를 두고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과연 언어 습득의 원리에서 올바른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쩌면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영어를 하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제시한다면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습득적으로 보면 뭐 이런 가설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나오지만 영어 습득 원리 L2죠. 영어도 한국어, 모국어 L1 습득 원리와 같다는 데 출발점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언어 습득의 보편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어는 또 다른 갈래로 갑니다. 외국어로서 별도의 어떤 언어로서 그러는 순간 영어는 영원히 의사소통이나 그죠? 이런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언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은 영어 교육에 투입된 시간에 비해서 그죠? 특히 의사소통 목적이라는 관점에 보면 거리가 멀리 가고 있죠.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잘못된 구조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구조로 만약에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면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면 또는 노력이 더 많이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집니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러한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 근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보편성, 그래서 언어의 습득 원리가 보편적으로 같다. 거기에는 이런 거죠. 언어와 브레인이나 마인드가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기조의 이런 습득 원리를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언어하면 랭귀지라는 포인트만 있었어요. 이것이. 근데 브레인, 사고력, 여기에 대한 관점이 언어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어의 형태에서 영어식으로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영어 문법만 또 구문만 익히면 영어가 되는 것이다. 언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물론 과거에 언어학적인 베이스가 있던 얘기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는 그 교육 환경으로 보면 모국어 환경이 있고요. 또 EFL 환경이 있죠. 그 다음에 ESL 환경이 있죠. 이거 다 아시죠? 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분명히 EFL입니다. EFL이라는 것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로서의 영어, 다시 말해서 교실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 외에는 언어로서 영어를 소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언어 습득을 위해서 언어 노출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죠. 이것이 결정적인 단점인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 그 다음에 ESL은 어때요? ESL은 좀 나은 거죠. Second Language라는 것의 의미는 보통 어떤 나라를 예를 떠올려 보죠? ESL로 영어를 쓰는 환경의 그 나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싱가포르 또 인도도 그럴 것 같아요. 인도, 말레이시아, 그죠? 필리핀 이 정도 우리가 아시아권 막 떠오르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어를 잘할 확률이 크죠.
이유는 뭐죠? 영어에 대한 노출 환경, 노출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당연히 영어 습득 논리를 보면 우리보다 잘 확률이 큰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시아에서 평균적으로 성적을 냈는데 영어 성적이 제일 좋은 나라 어디겠어요? 싱가포르로 나오더라고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영어 잘하는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일단 1등이 싱가포르로 나왔던 거 같고요. 2등은 아까 말했던 나라 중에 네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죠? 어느 나라 같습니까? 이제 하나 뺐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네. 우리가 찍기 잘 못하죠. 세 개 중에 어디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잘하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그만큼 환경적으로 EFL 환경은 영어를 습득하기 어렵죠, 당연히. 자, 그들 나라들이 ESL에서 배우는 나라의 그 교육 방법만큼 또는 그런 정도로 따라한다면 그들보다 영어 잘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갖고 방법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EFL 교육 환경에서는 포인트가 영어의 노출 정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극대화.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영어의 습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EFL에서는 맥시마이즈, 최대로 노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자 하는 뭐죠? 다독입니다. 다독. 다독이 출발점이 돼요. 다독이 바로 노출 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만큼 쉽고 편리한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근접한 방법으로 쓰기 좋고요.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언어 습득, 언어 학습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지금 특히 사실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교 교육이 가장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교육 현장에서 많이 있어 봤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환경, 특히 결정적인 것은 학교 교육이 일부러 이렇게 잘못 가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영어 교육 중 그 뭐라 하죠? 백와시라 그러나요? 역류 현상, 역류 효과. 즉, 그 기저 위에 평가라는 시험이라는 것이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이 언어 습득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중학교 선생님이 많다고 그랬어요. 뭐 결론은 목표로 가면 뭐 수능이면 고등학교. 수능이라는 걸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수능이라는 것이 영어 교육의 만약에 목표라고 생각하면 그걸 위해서 뭘 가르치고 뭘 배웁니까? 수능은 언어 영역에서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에서 네 가지 스킬을 다 가르치고 있나요? 평가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와 뭐를 평가합니까? 그 중에 listening, reading 두 가지만 하잖아요. 설사 우리가 다 좋게 봐서 리스닝과 리딩을 정말로 잘해서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한들 그것이 영어 실력, 영어 소통 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적어도. 조건은 살짝 돼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리딩과 리스닝은 뭐라 그러죠? 이해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리셉티브 스킬이라 그러죠.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언어를 표현하는 프로덕티브 스킬, 그죠? 표현 능력, 생산 능력과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치하지 않죠. 영어 교육의 그게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만약에 듣기나 읽기를 잘한다고 가정해도 쓰기나 말하기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했다면 그것조차도 제한되는 의미죠. 소통적으로 보면.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수능 같은 거를 예를 든 거죠. 만약에 이거는 되게 포맷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문제 푸는 요령 심하면. 그럼 그게 영어 교육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 사실은 현장을 솔직히 얘기해 주면 소위 EBS 교재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EBS 뒤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잖아요. 그걸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어 교육입니까 혹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 목표되는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적인 효과를 역으로 봤는데, 소위 영유 효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학교 교육은 제대로 가기 어려웠던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소 중심의 그러한 교육. 근데 우리가 좀 이따 결론을 한번 내릴 텐데, 형태소 위주의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되는 교육을 하면요, 죽어도 소통적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EFL 환경에서는 적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그 목표가 있더라도 그러한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만 잘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독이라는 걸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독이라는 그 철학을 제대로 투입해서 그것을 성과를 준다면 반대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독은 의사소통적 능력의 백그라운드와 능력을, 포텐셜을 키워준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어때요? 시험도 잘 볼 수 있다. 그럼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만 들어보면. 뒤에 낫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능력도 키워가면서 동시에 당연히 뒤에서는 영어 시험도 그냥 잘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는 다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독이, 나는 그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중학교가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는 뭐 조금 현실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육 현장을 제가 예상을 감히 해보면 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정말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 여기 선생님도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그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뭐 저도 주변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선생님들 많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현장 전혀 모르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그럴 확률이 커요. 정말 시간 낭비. 그죠? 물론 우리 이제 제가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 똑같아요. 그 학생들 들어오면 영어 공부하는데 누구 들고 다니지? 어떤 책을? 토익.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다 그런 말을 썼거든요. 토익 책과 토플 책을 버려라.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 진짜로.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낭비를 대학생들 또한 시작하고 있죠. 토익과 토플 책을 먼저 들고 있는 순간 그건 마지막에 할 일이죠. 시험을 위해서라면.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말이에요. 토익 점수를 당장 올리는 게 현안이 있잖아. 대학생들은. 그죠? 그러면 500점대 학생이 문제를 정말 많이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학원에서 주로 그런 거 가르친다고 그러죠. 잘 가르친다고 가정하고 배웠을 때 점수 올라가는 폭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예상이 돼. 예를 들면 500점대 학생이 올릴 수 있는 한 200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쉽게. 한 700점대까지 가고 거기까지 800점 점점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학생이 잠재력이 크지 않다면. 그래서 900점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 학생이 영어의 잠재력이 아주 본질적으로 훌륭하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만 푸는 스킬 가지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행군을 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나오고 있고 현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학생이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목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다 되는 순간 영어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영어를 또 접하고 싶은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이 순간 영어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고 싶을까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적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공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문제를 푸는 게 영어 공부라면. 그래서 그런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말자. 제가 20년 동안 떠드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제가 나름대로 요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양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대학생을 포함해서 판단해 보니까 영어 교육의 방법이나 이러한 그 제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보니까 지금이, 교육부에 계신 분이 계시는 모르겠네요. 지금이 영어 교육에 관해서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로. 제가 보는 관점은. 제도적인 거 포함해서 이거 영어 하지 말라. 차라리 영어 안 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아깝다. 이거는 낭비다. 제도적인 거 포함해서. 교육부에 계신 분들에서 죄송합니다. 제 사견이 적어도 그래요. 이 말은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네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언어는 본질적으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습득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죠. 연구라는 말은 study 또는 learning. 이게 뭐냐면요. 의식적으로 뭘 배우고 분석해서 알아내는 과정, 이런 거죠. 우리가 모두 언어학자가 아니죠. 영어를 그렇게 접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언어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언어는 원래 속성이 What is a language? 제가 혹시 이렇게 여쭤보면요. 언어는 마치 습득 원리가요. 그 자전거를 탈 때 그 배우는 습득 원리와 비슷해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 걸 우리가 올라타고 막 가잖아요. 그거 배울 때 과정을 잠깐 느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배웁니까? 올라갈 때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그죠? 한 30파운드로 먼저 발을 밟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스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논리적인 이론을 배웁니까? 그거? 그러지 않죠? 타면서 자기가 느끼면서 그 각도나 느낌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도 원래 본질은 그런 거죠. 그게 언어거든요. 언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 원래 언어는 가지고 놀고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게 언어거든. 그렇게 전달할 수 있고 놀 수 있으면 그게 출발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러닝, 학습보다는 습득의 원리로 가는 것이 현대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말은 러닝과 애큐지션의 말은 크라션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언어 형식보다는 의미 접근이다. 이게 중요해요. 의미라는 스토리, 컨텐트,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우리가 형식, 폼, 룰, 문법, 여기에 먼저 포커스가 앞에 가면 그 언어는 정말로 쪼개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는 계속 얘기하겠지만 분석하고 쪼개는 순간 언어는 의사소통적으로 날아가고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특히 언어를 우리가 특히 문법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특히 어땠어요? 과거에 특히 그랬어요. 저희가 영어 배울 때 특히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그게 강의 잘하는 유명 강사야. 문장 같은 거 써놓고 세부적으로 쪼개고 뭐 난리치죠? 분석한다고? 이게 영어 죽이는 거거든. 영어는 작은 단위로 쪼개는 순간 영어는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분석하고 쪼개고 이것을 잘한다고 영어를 생각하거든요. 언어는 유창하다는 말, 의사소통을 잘한다, 유창하다, 플루언시의 개념은요, 큰 단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를 쪼개는 사고와 방법을 익히는 순간 언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해 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부분은. 영어를 주면, 우리가 영어나 리딩 주면 지금도 어때요? 딱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맞죠? 그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거는 벌써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하고, 그죠? 해석한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그런 분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습득적인 논리를 보면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순서가 앞에 가면 안 돼. 절대로. 뒤로 가야지, 가도. 그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확성보다 유창성으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accuracy, 정확성, 형태소, 문법 이런 거에 정확성.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보니까 여기에 맞췄다면 유창성. 유창성은 정확성보다는 의미 전달, 의사소통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력의 베이스를 둔 이런 접근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것이 어쩌면 다독이 추구하는 지금 패러다임의 어떠한 기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써놨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언어학적으로는요,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이라는 구조주의, 1940년대 이후에 형태소 중심으로 소시우르, 프랑스의 언어학적 소시우르 중심으로 쫙 이렇게 그런 거를 언어학적으로 정리했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이게 우리 1960년대, 또 70년대까지도 그게 갔거든요. 맞는 거지,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이 언어가 그렇게 배우면 습득이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상당 부분 일부 효과가 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군인들의 영어라든가 이런 거 단기간에 뭐 이렇게 주입해서 암기해서 효과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성공도 했어요, 물론. 그 군인들이, 장교들이 말이지, 예를 들면 빠른 시일 내에 영어를 배울 때 뭐 그런 시도도 했거든요. 뭐 그게 일부 성공도 했죠. 그거는 일부죠.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떤 아주 단편적인 의사소통? 이 정도까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의 그 창조성이나
언어의 그러한 무한대의 능력, 이걸 키우는 데는 아마도 부족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의 전환은 언어학적으로 구조주의보다 이성주의로 간다. 이성주의가 바로 언어는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다. 아까 촘스키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이성주의예요. 요거는 사고력이 기초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머리에 의해서, 두뇌에 의해서 무한대로 펼쳐지고 전개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문장 하나씩 암기하고 기계적인 암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는 두뇌가 사실은 습득이라는 게 언제 터지냐면요. 이렇게 아까 최대로 노출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쉽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의 노출을 했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습득이 포인트가 터지는 게 원리는 그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외국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놓았더니 한 6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하잖아요. 여학생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터져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언어 습득의 어떤 포인트인 거지. 임피터스 포인트가 있어요. 언어 습득은. 이게 두뇌가 그때 터지는 포인트가 있거든. 이제 그런 원리에 가까웠지만 이성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와 사고력이 통합되는 것이 현대 영어 교육에 중요하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언어를 분석보다는 어떻게 한다요? 통합해야 돼요. 자, 이 통합이라는 이슈가 현대 영어 교육에 중요한데 언어의 4가지 스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독이라고 했을 때 reading, extensive reading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착각을 혹시 하면 안 되는 게 다독이라는 교육적인 철학은 영어 읽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독이라는 것은 영어 읽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독이라는 것의 교육적인 철학은 읽기를 기반으로 나머지 4가지 스킬을 통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EFL에서 다독이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딩을 가지고 라이팅을 통합해야 되고요. 리딩을 가지고 리스닝을 통합해야 되고요. 리딩을 가지고 스피킹을 통합해야 돼요. 이것이 다독입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언어의 4가지의 통합은 읽기와 듣기, 아까 이해 기능, 리셉티브 스킬을 중심으로 표현 기능, 쓰기 말하기 통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저에는 뭐가 더 중심이 있다? 시작은 읽기에 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독은 굉장히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어떤 평가원에 있는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우리 학교 때 얘기하길래 내가 실망을 좀 했는데 들으면서 다독이 뭐 지나가는 유행가 같은 거다. 또 다독은 이미 지나갔다. 뭐 유행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어떤 평가원에 있는 친구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어. 다독은 유행 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행 타는 분야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다독을 유행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독을. 이건 유행 타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 어쩌면 다독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죠? 그 얘기를 조금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영어 교육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언어와 사고, 특히 사고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오늘은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고력, 두뇌의 기능, 이것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제가 두뇌라는 거의 속성, 두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면서 언어의 그 기능과 어떤 습득적인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그 기능적인 부분까지 조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뇌를 앞으로 다독을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두뇌, 브레인을 이해해야 돼요. 점점. 연구도 좀 해보고 책도 읽어야 돼요. 그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에 특히 미국에 보면 이미 이러한 유의 연구나 이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 특히 브레인 관련된 책이나 교육적인 분야의 내용이 많거든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분야의 내용들로. 근데 우리는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 뭐 시도도 못하고 그쪽으로. 근데 그 본질은 브레인 베이스드 러닝 거기에 있어요. 이 다독도. 우리 거기까지 한번 연구가 된다면 정말 정답을 찾기, 해답을 찾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보세요.
두뇌는 원래 좌반구, 우반구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좌반구, 우반구의 기능이 좀 다르죠. 좌반구는 되게 쉽게 되면 어떤 쪽에 가깝죠? 기능을? 분석적이고, 그죠? 되게 언어적인 부분, 분석적이고, 여기 나오지만 순차적이고 세부 내용, 디테일한 거, 이런 거 잘 따질 수 있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처리 과정, 사실, 지식, 있는 그대로의 현상, 이런 거 보고 분석할 요거 능력이 잘 돼 있는 게 되게 좌반구예요. 여성이 좌반구가 발달했을 것 같아요. 남성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성. 그래요. 이것도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1980년대까지는 반대의 결과를 얘기하더라고. 난 그거 보고 좀 놀랐어. 이따가. 남성이 한때는 뭐 좌반구가 더 발달했다 이런 통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했더니 그게 있더라고, 그래.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사실은 일반적인 현대 영어 교육적 논리면 여성이 좌반구가 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 여성이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성은 그거보다는 공간 감각, 여기 나오지만 우반구, 이미지나 전체적인 그 파악 이런 게 좀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죠. 추상적인 거, 신체 언어, 이 바디 랭귀지, 차라리 언어적으로는 이런 거에 또 남성이 좀 더 이렇게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감성 이런 거에 좀 더 의외로 언어적으로는 또 발달돼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패러다임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가고 있다? 좌반구 중심 교육에서 우반구 중심 교육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적이고 사실 위주의, 지식 위주의 그러한 디테일한 세부 내용, 이런 거 따지는 언어 접근보다는 이미지나 전체 의미 파악이나 추상적인 이런 감성적인 부분, 이걸 강조하는 언어 교육. 그래서 좌반구에서 우반구의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보는 그 패러다임의 쉬프트 모양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좌반구, 우반구가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닌 거로 판명이 나고요. 이제 좀 이따 두뇌 얘기 제가 좀 이제 실제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뇌의 전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whole brain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좌반구, 우반구가 되게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연결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언어를 잘 구사한다. 이게 실험과 통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반구, 우반구가 한쪽만을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소개하는 부분이게 돼요. 좌반구, 우반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손상되거나 그러면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연결 부위가 발달할수록 언어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하기 속도나 의미나 이해 수준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두뇌의 전체성입니다. whole brai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잘 돼야 돼요. 어린이가 영어 배울 때하고 성인이 영어 배울 때 우리가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영어 배울 때 그리고 우리 같은 성인이 만 영어를 처음으로 배울 때 어떻게 다르죠? 어디가 더 잘합니까? 아이들이 잘하죠? 그 이유가 뭐 어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혹시? 두뇌와 밀접해요. 그것도. 두뇌가 이렇게 사실은 좌반구, 우반구의 그것이 경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결정적 시기라 그래요. critical period. 되게 제2언어, 영어 같은 거의 critical period가 언제를 보죠? 나이로? 사춘기. 그죠? 만으로 12, 13세 정도 보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것은 이 두뇌의 경계가 그때부터 왔다 갔다 달라진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뇌의 발달과 두뇌 구조로 얘기해 주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크리티컬 피어리드 안에 영어를 배울 때와 그 지나서 영어 배울 때 뭐가 제일 달라지죠? 뭐가 크리티컬합니까? 왜 조기 영어 교육은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소리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영향이 있지만 소리 부분이 이 두뇌에 인지될 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혹시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좀 더 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은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그 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를 소리 부분을 염두에 두면 잡았어야 되는 거지. 그걸 많이 놓치면 어때요? 영어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 안 해야 되죠. 왜? 뭐가 있으니까. 다독이라는 방법이 있거든. 진짜예요. 그걸 만약에 놓친 분들은 이 다독이라는 교육 방법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 또.
위안을 줍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몇인가요, 혹시? 45분. 아, 저 중에 맞나? 맞는 거 같네? 맞죠? 예, 그 7번. 조금만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되게 한 50분 정도 한 번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한 2시간까지 가도 되나, 한 번에? 학생들은 50분에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두뇌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두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일부러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두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두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두뇌의 영역별 언어 기능을 이렇게 보면요. 되게 주목할 부분은 그 앞에 있는 전두엽, frontal lobe, 전두엽, 그 다음에 또 밑에 측두엽, temporal lobe, 요거, 그 다음에 이쪽에 뭐죠? 이게 뭐야, 두정엽? 이게 뭐,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뭐, 정수리엽? 뭐 이런 말도 쓰던데, 한글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후두엽, 4가지. 요거 일단 주목을 해봅니다. 그죠? 요것은 중요한데요. 요것이 언어적으로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가 이렇게 밀접하게 반응을 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를 잠깐 보는데, 예를 들면 전두엽 같은 경우는요, 이 언어로 보면 감정적인 이것을 조절하고 좌우하는 역할을 해준대요. 근데 우리가 현대 영어 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인간의 감정, 이거 무시하고 영어 가르치고 배웠거든요. 근데 언어는 감정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더. 어떤 형태에서 몇 개 가르치는 것보다 감성과 감성을 키워주고 긍정적으로 이것이 언어 습득에 훨씬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치면 못할 수 있죠. 그죠? 못할 때 직접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죠? 고쳐주고 면전에서 훈계하고 이런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모르는 거 틀린 거 알지만 야, 너 잘한다.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잘하는 게 좋을까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후자가 교육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감성적으로 칭찬하는 이런 느낌이 그 언어라는 것을 타겟 랭귀지를 접근할 때 긍정적일 수 있다. 다시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성적인 부분이 언어 습득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건 제가 좀 여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보고요. 전두엽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측두엽이 있고, 요 밑에 측두엽은 리스닝, 듣기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두정엽이 있고, 여기 그 후두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딩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리셉티브 스킬의 2가지 중추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측두엽과 후두엽이에요. 이 부위가 리스닝과 리딩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아시겠죠? 두뇌가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같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게 있어요. 두뇌에서 왜 두뇌가 언어와 연관이 있느냐?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딱 드러났잖아요. 대표적으로 2사람이 밝혔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브로카. 폴란드의 학자죠. 브로카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거 못하지만 두뇌 해부합니다. 해부해서 언어의 기능을 찾아냈어요. 브로카 에어리어는 에이파시아, 실어증에 관련돼요. 실어증이 뭐죠? 여기에 구체적인 그 펑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겁니다. 언어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파시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좌반구에 있거든. 이것은 전부 다. 이 기능이 되게 좌반구에 있어요. 근데 좌반구에 브로카 에어리어에 만약에 브레인 데미지를 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표현 못해요. 말 못하고 그래요. 한번 주변에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되지, 이거. 브레인 데미지를 거기에 만약에 가격을 하면 저런 일이 생깁니다. 두뇌에서 언어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고요. 또 하나 꼭 알아둘 게 베르니케 에어리어.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베르니케가. 이거 의사인데 이 사람이. 베르니케 에어리어.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요 부위는 어디 있지? 여기요. 측두엽과 두정엽 사이입니다. 요 부위에 브레인 데미지를 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베르니케 에어리어는 말이죠. 되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의 단어 저장소 같은 거야. 어휘의 저장소거든, 이 부분에. 근데 여기에 데미지를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해를 못해. 말에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때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것 우리가 외국인을 혹시 마주하거나 이렇게 접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 말 많이 한다고 영어 잘하는 건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느낄 것 같아요. 베네니카 에어리에 데미지를 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이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을 두서없이 합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두서없이 해. 횡설수설 심지어. 이런 일입니다. 이게 베네니카 에어리의 브레인 데미지 일어날 때 기능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뇌의 특정 부위마다 언어 기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면서 언어, 일반 학습도 그래요. 학습도 그렇지만 언어라는 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두뇌에서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능을 참고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브로카 에어리어와 베네니카 에어리어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치형 관다발, 우리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부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뭐 브로카 쪽에 그죠? 문제가 있으면 실어증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베네니카 쪽은 여기에 일관성 이런 문제에도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두뇌의 기능을 언어적인 측면과 정리하면 맨 끝에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쭉 들어본 듣기를 관장한다. listening, 그죠? 전두엽은 감정 조절, 두종엽, 후두엽, reading. 그 다음에 언어 중추부가 같이 움직이는데 언어 중추부가 2개 정도 있어요. 언어 중추부가 2개 정도 있어갖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면서 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습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것은 언어라는 것이 신경 물질이 전달되면서 참 그게 지금 봐도 나 항상 신기해요. 언어를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언어라는 이 매체가 이런 메시지를 참 보여주지도 않는데 전달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화학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두뇌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메시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뉴런이라는 단위에서 축색돌기, 고개의 끝에 있는 부분이겠죠. 시냅스라는 그걸 통해서 수색돌기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전달되거든요. 이게 전달된 신경 화학물질이거든. 물질이 임팩트가 주어질 때마다 가서 메시지와 정보, 인포메이션 전달해 주는 거야. 이게 머리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거든. 이런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두뇌의 메커니즘과 언어 습득의 메커니즘이 같이 중요하고 매우 연결을 같이 돼 있다. 그래서 함께 작동한다. 이 얘기를 제가 일부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 이어서 다독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